네, 이 내용은 제가 트위터에서 제이슨 퍼먼이라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.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데요. 이분도 트위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그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자기 의견을 굉장히 상당히 이제 장문의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분의 생각 또 이분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 관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전체적인 윤곽 이런 걸 이해하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. 현재 이 퍼먼 교수가 이제 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은 현재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향후에 발표될 8월 10일경에 아마 발표될 텐데요. 그때 7월의 CPI, 즉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가능성은 존재한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8월에 발표될 거는 현재 9.1%보다 하락할 거는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추세적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다.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보는데 전반적인 물가 상승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미디안 CPI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미디안은 뭐냐면은 물가 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서 중위값을 고르는 거죠. 그 미디안 CPI로 본 거 보면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다. 그 다음에 트림드 민 CPI 이렇게 되는데 요건 뭐냐면은 물가를 이렇게 이제 그 측정했을 때 상위 8%, 그 다음에 하위 8%는 제외하고 너무 극단적인 값이니까요. 그래서 이게 16% 트림드 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잘라냈다 이거죠. 트림이란 말이 이렇게 가지치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. 요걸로 본 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다.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.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근거를 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은 논거가 뭐냐면요. 지금 원유 가격 하락하지 않냐. 한 110, 뭐 120까지 갔다가 지금 100 근처에서 원유 크루드 오일, 즉 원유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. 과연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 물가가 잡힐 것이냐. 이게 이제 저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원유가 하락하면 물가 잡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좀 더 깜짝 놀랄 만한 그 결론이 나옵니다. 어쨌든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은 직접적인 효과로서 뭐가 생깁니까? 뭐 비행기 운임 하락하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 보는 그 디젤이나 가솔린 가격 하락하죠. 그건 당연히 하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. 즉 뭐냐면 소비자의 행동 방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. 원유 가격이 하락해서 비행기 값이라든지 자동차 기름값이 떨어졌으면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만큼 하락한 것만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소비를 쓴다는 거죠. 다른 데 소비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원 특히 우리가 보통 물가 뭐 지난번에 9.1% 이거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. 요거 말고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제일 이 가격의 폭이 심한 거 있죠. 즉 그게 뭐냐면 식품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깻잎이 굉장히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렇게 가격 하락 그 등락폭이 큰 식품 그다음에 에너지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좀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들을 이 등락폭의 변동성이 작은 것들만 갖고 본 게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근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는 순효과는 애매하거나 아니면 작다. 이거는 이제 뭐 연준의 또는 여러 학자들이 연구의 결과입니다.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있어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제일 먼저 주는 영향이 결국엔 원유 가격이었잖아요. 그 현재 원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굉장히 올라온 상태이니까요.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과거 이 제이슨 퍼먼 교수가 예전에 데이터를 갖고서 한번 본 겁니다. 그래서 그 언제 데이터를 갖고서 봤냐면요.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근원 인플레이션,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하고 봤더니
예전에 보면은 35.3% 올라간 적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런데 그런 인플레이션은 1.3 요거밖에 안 올랐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뭐 62.2% 2005년 9월이었네요. 그때 그런 인플레이션은 1.2%밖에 오르지 않았다.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39.7 거의 40% 올랐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이 6.5나 돼요. 굉장히 어떻습니까? 큰 거죠.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인플레이션 즉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서서히 올라와 있고 이게 사실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하고는 별 상관없이 지금 올라와 있다.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차트 있었죠. 이게 서비스고요. 그 다음에 에너지는 요게 에너지네요. 그 다음에 요게 식품인데 요 두 개를 빼고 봤더니 나머지들이 점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. 즉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인 모든 여러 품목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.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. 요거는 이 제이슨 퍼먼 교수가 실제 그 오일이 즉 유가가 올라서 코어 인플레이션 그거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고 연준의 한 연구원이 쓴 그 논문을 소개를 해줬는데요. 오일 패스 트루 이펙트라고 이렇게 부르죠.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름값이 올랐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코어 인플레이션에 어떤 가격을 영향을 미칠 것이냐 했는데 보면은 굉장히 작죠. 대략 이 평균치가 0.3에서 마이너스 0.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근원 물가에는 이 에너지가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차트 있었죠. 그 6월, 7월에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. 그럼 가솔린 가격이 빠졌으니까 물가가 하락할 거야. 맞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폭이 크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또 기저효과를 본 거는 작년 이제 7, 8, 9가 0.5, 0.3, 0.4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또 이번 7월 발표될 7월의 물가는 어느 정도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8, 9월 거는 오히려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현재 또 이 물가에 많이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품 가격, 이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제품 이런 게 아니라 이 코모디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이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집을 지을 때 미국은 거의 목조 건물이니까요. 그 통나무 럼버라고 하죠. 그 목재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또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잡힐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상품 가격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오른다 어떤 충격을 받아서 이게 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방심할 수 있을 상황은 아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중국이 상반기에 지난 2, 4분기에 성장을 0.4% 했어요. 그러면은 나머지 3분기, 4분기, 3, 4분기, 4, 4분기가 있는데 중국의 당국의 목표는 5.5%입니다. 근데 이걸 하려면은 여기 한 9% 가량 성장을 해야 돼요. 이제 6개월간. 그 성장을 하려면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중국의 원유 수요가 쫙 늘어나겠죠. 다시 말하자면 현재 하고 있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고 만약에 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.5%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뭐 거의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요. 어쨌든 중국이 다시 생산에 돌입하고 그런 것들이 또 원유 수요 또는 기타 상품의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거죠.
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또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. 이런 거를 이 퍼먼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품목들의 가격 상승 가능성, 요걸 얘기했는데, 이건 뭐냐면은 6월에 사실 비행기 값하고 호텔 가격이 떨어졌어요. 팬데믹 영향도 있고, 어쨌든 6월에 그게 가격이 떨어졌는데, 그게 뭐냐면 요 파란 겁니다. 여기 보면 파란 거로 돼 있죠. Pandemic Affected Service. 그러니까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서비스 업종의 그 서비스업의 그 가격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었죠. 근데 이 값들은 이쪽은 언제든지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또 비행기 가격이 그 비행기 싸게 오른다든지 호텔 가격이 또 호텔 그 숙박비가 오른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잡혀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먼 교수가 하는 얘기는 현재 이 9.1%라는 거, 이거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인플레이션이 여기에서 2%포인트 하락을 해서 뭐 7%가 됐다고 쳐보자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? 아니라는 거죠.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,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, 여러 이 기간을 평균을 했을 때 연준이 바라고 있는 건 2%거든요. 아직 가려면 굉장히 멀었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매달 월별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8월에도 발표하고 이렇게 매달 발표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6개월 올해 발표될 인플레이션 6개월치 6개가 남아있죠. 그러면 이게 딱 현재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정을 해보죠. 그러면 지금 현재 9.1,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요즘 뭐 깻잎이 굉장히 핫한 굉장히 비싸니까 깻잎 한 장에 뭐 지금 100원 뭐 이렇게 불러보죠. 한 장에 100원인데 다음 달에도 100원, 10월에도 100원, 9월, 8, 9, 10, 11, 12월까지 계속 100원을 유지했다 보면은요. 향후 월별 인플레이션은 0%가 되겠죠.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았으니까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. 9.1%에서 새로 들어오는 건 계속 더해주게 되죠. 그런데 그게 6개월인데 0%니까 더할 게 없죠. 그 다음에 앞으로 점점 이제 빼 나갈 것들은 그 앞에 데이터 보시면은 0.5, 0.4, 3, 4, 0.9, 0.8, 0.5예요. 그러면 요게 향후의 월별 인플레이션이 그냥 현재 가격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빼지는 게 3.4% 빠지게 돼요. 그럼 그걸 빼면은 얼마냐? 5.7%라는 거죠. 요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상황을 제가 좀 가정한 것 같은데요.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. 이걸 가정을 하더라도 2022년 12월에 본 1년의 물가 상승은 5.7%라고 여전히 높은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현재 물가 수준이 정점이니까 굉장히 높으니까 언젠가 떨어질 거야.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요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제 계산을 해보고 아주 간단한 산수죠. 그 다음에 또 품목별로 분석을 해보고 그 원인들 이런 것들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제이슨 포먼 교수의 굉장히 또 중요한 여기서 인사이트라고 하나요?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현재 물가 하면은 지금 원유값이 비싸서 그런 거다. 원유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질 거다.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아까 비교해 보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는 거. 요거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시 말하자면 원유 가격이 떨어졌다? 물가 떨어질 거야? 주가시장, 주식시장 좋아질 거야? 이렇게 아주 명쾌한 3단 논법이 그렇게 사실은 명쾌한 논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